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잇몸 질환은 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기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구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치할 때 피나고 그러니까 염증이 있었는지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식생활도 바뀌더라고요. 딱딱한 데서 소프트한 거예요. 잇몸이 튼튼해야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잇몸은 치아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식립 여부가 결정되는 임플란트도 잇몸뼈가 건강해야 바로 식립할 수 있지만 잇몸에 문제가 있어 잇몸뼈가 많이 약해졌다면 임플란트도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잇몸뼈 이식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잇몸뼈 이식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반드시 뼈에 식립되게 됩니다. 뼈에 식립돼야 되고 그다음에 뼈랑 임플란트가 붙는 원리 때문에 사실은 임플란트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보철물도 올릴 수 있고 반드시 주변에 충분한 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치주 질환이나 아니면 우식으로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잇몸 형태는 변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흔들려서 뽑았을 때는 치조골이 없어서 잇몸뼈가 없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플란트 심을 때는 어느 정도의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쓰려면 반드시 주변에 건강한 내뼈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뼈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적절한 뼈 이식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해줘야지만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무와 흙을 비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흙이 없으면 나무를 못 심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어느 정도 좀 영양가도 많아 보이고 영양분도 충분한 그런 뼈가 그런 이제 흙이 있어야 나무를 심듯이 역시 임플란트 또한 그러한 안정적인 뼈에다가 이제 심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 이식이란 내 뼈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뭐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등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뼈 유도 재생술이라는 술식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상악동 막 거상술을 이용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술식들이 있거든요. 그 술식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뼈를 넣고 그 뼈가 내 뼈가 되게 하는 과정들을 이제 잇몸뼈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치과를 찾은 신영희 씨는 요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치아 문제로 고민이 많던 그녀는 얼마 전 이곳에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은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피가 나가지고 다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뼈가 없대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다시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된대요. 피가 나고 약간 이렇게 씹는 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씹지를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이거 하고 나서는 먹는 거를 제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신영이.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왼쪽에 일 좀 들어가 봤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오른쪽하고 좀 달라요, 그죠? 위에가 임플란트라서 씹는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네. 여기도 이제 위에 요거 씌우면 식사 괜찮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볼게요. 하여간 그간 고생하셨어요.
그 처음에 이게 이제 초진 사진인데요. 임플란트를 한 10여 년 정도 쓰셨어요. 근데 뭐 주기적으로 치과 가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잇몸이 부으면 붓겠거니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자연치아 관리하시듯이. 근데 그 치과가 해당 치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치과를 가셨는데, 어이구 임플란트를 다 뽑아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왔던 케이스고요. 임플란트가 우선 기능을 해야 됩니다. 기능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잇몸이 자꾸 붓고 아파요. 그다음에 씹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병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예전과 다른 점이 뭔지, 뼈가 녹았는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뭐 보출물이 풀렸는지 등등등 따지게 되는데, 보통 재수술이라 하면 임플란트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치아의 치주염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이제 임플란트를 다 뽑고 대학병 가서 다 뽑으셨는데, 다 뽑고 저희 병원에 오셨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까지 다 녹아 있었어요. 이만큼까지. 여기도 보시면 이만큼까지 다 녹았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한 10mm 가까이 이상 올리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 뼈 이식 시술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수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옆으로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하는데 실패율도 높고, 그다음에 재료나 뭐 이런 것도 좀 비싼 거 써야 되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1mm당 한 달 정도, 그러면 10mm 정도 되면 뭐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파였던 게 다 이제 뼈가 된 거고, 하얗게 보이시는 게 이제 된 겁니다. 이 전부터도 사실은 위에 치아나 이렇게 안 좋은 치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잇몸 치료나 예방 관리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래 임플란트 이제 아주 튼튼하게 잘 됐으니까 또 다시 이제 뭐 10년, 20년을 계획해야 되겠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잇몸뼈 양과 두께가 충분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는 수술이 어려우므로 뼈 이식을 동반해야 하는데요. 뼈 이식은 심각한 잇몸 질환이나 치아 뿌리 염증 등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아 발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잇몸뼈가 부족해졌을 때 이용하는 수술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인공구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계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다는 그 원리 하나로, 타이타늄이 뼈에 붙는다는 원리 하나로 내 뼈에 기대어 있는 거죠. 사실 말하면 기생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베이스가 돼 기생할 수 있는 그 호스트, 다시 말하면 주변의 뼈가 충분해야 되는 거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 뼈가 뭐 2mm 이상 있어야 된다 등등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술식 과정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뼈를 쓰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자기 뼈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증을 받아서 만든 뭐 동종골도 있고 이종골도 있고 뭐 소뼈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 부위에 맞게 잘 써야 됩니다. 부위에 맞게 잘 써갖고, 그 다음에 뭐 자가혈을 섞는다든가 자기 피랑 섞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뭐 BMP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게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뭐 잇몸이 아무는데 뭐 실밥을 한 1, 2, 3주에 걸쳐서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근데 보통은 뼈 이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틀니를 사실은 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렇게 수직적으로 뼈가 많이 높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재수술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환자와의 소통,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힘든 수술을 했거든요. 제 사례가.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치과 원장님하고 좀 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 원장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금 관리를 잘해가지고 조금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고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무거운 듯한 공기가 대기실에 가득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장영구 씨의 굳은 얼굴 때문일까요? 영구 씨는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할 만큼 치아가 좋지 않았는데요. 잇몸에 문제가 많아 뼈 이식 수술을 하고 오늘은 잇몸 이식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서 여기 임플란트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뼈 이식이라는 이런 자체가 없었고 뼈 두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원장님이 하라 그래서 촌에서 했는데 그게 한 2년 후에 그냥 다 흘러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도 이렇게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지고 뭘 음식을 씹지는 못했어요. 아팠죠. 음식을 씹을 때는 아프니까 음식을 거의 뭐 식생활도 바뀌더라고요. 딱딱한 데서 소프트한 걸로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그래도 한 65kg, 8kg 나갔었는데 지금은 50kg인데 살이 싹 빠졌어요. 수술 전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멸균 클린룸에서 몸 소독을 하는데요.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뭐냐? 오늘 영구 씨는 잇몸 이식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할 때 이게 다 수술 전 다양한 검사를 통해 구강 구조를 자세히 파악해 더 정밀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사실 기능할 수 있는 치아가 없었어요. 근데 환자분이 치과 공포도 좀 많았고 치과를 여러 군데 갔는데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환자분이 꽤 멀리 계시거든요. 경남에 계신 분인데 안 되면 서울로 가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서울 가서도 뭐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좀 하면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래쪽에 예전에는 씹을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생겼고 앞에도 지금 치아가 생겨서 점차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오시는 거는 이제 위쪽에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잇몸을 많이 이렇게 당기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자기를 물건을 싸려고 하는데 큰 물건을 싸려면 당연히 보자기가 커야 되겠죠. 근데 잇몸을 많이 늘려야 돼요. 이게 왜곡이 많이 심한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수술을 이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뼈 이식 후 당겨 올라갔던 근육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아직 임플란트라는 큰 과정이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영구 씨는 잘 해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잘 이겨내서 치아로 힘든 일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장영구님 하셨던 거는 지금 위쪽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뼈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한 지금 뼈 이식을 한 뒤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추후에 저희가 뼈 이식을 할 때 근육 부척부가 굉장히 많이 당기기 때문에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수술이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협조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괜찮게 나왔고요. 보통은 이제 치유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잇몸을 열어서 이제 전체 임플란트 할 계획입니다. 아주 결과 좋았습니다. 제가 그걸 한 가지 하고 싶었어요. 큰 산수쌈에 밥을 한 공기 올려가지고 삼겹살 올려가지고 입안에 가지고 그냥 삼겹살은 아니더라도 그냥 상추쌈 크게 싸서 그냥 내 입에서 돌려가지고 씹어가지고 삼키는 거. 그게 최고 소원이었어요. 지금 그나마도 못하니까 안타깝죠.
여유가 넘치는 이복순 씨는 이제 병원이 내 집처럼 참 편안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2번에 걸친 뼈 이식술이 실패한 후 이곳에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사히 뼈 이식이 진행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한 몇 년 끄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다시 또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뼈 이식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자꾸 이제 2번, 3번 하다 보니까 잇몸이 많이 파 있다고 뼈 이식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또 역시 실패를 하고, 그래가 실망해가고 있는데 플러스에 있는 우리 아들이 그냥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그러면 내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동호회에서 알았는데 그거 어디 병원에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에이식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했네요.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믿고 해봐라. 이래서 너무 진짜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울로 가야 되나, 나는 이 치료가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힘들게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대학병원 2군데서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선생님한테 계속 이제 치료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하시면서도 예, 조금씩 나아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장님,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어요?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입 가리고 뭘 가르쳐 보이세요? 처음에 선생님 원장님 만났을 때 그래갖고 선생님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몰랐구나 싶어가지고.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요, 제가 너무 네. 진짜 그거 둘이 아들 아니었더라면서 또 만나면 못 만났었어요.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드리고. 그 앞니도 지난번에 좀 시원치 않았는데 어째 관리 받으셔갖고 예, 저도 내심 불안했는데 예방 치료 받으시면서 그렇게 좀 단단해진 것 같아. 보세요. 그렇지. 다음으로 보시고. 다음으로 보시고. 좋네, 아주 좋아. 그래, 이복수님은 종합병원에서 뼈 이식술을 하셨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사실은 뼈 이식술을 하면 이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구강내 환경은 침도 있고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벌어지면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상태로 오셨어요. 이 안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턱뼈에서 떼낸 뼈를 이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웠죠. 사실은 이것도 연세도 좀 있으시고 쉽지 않은 과정이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제거하는 게 좋겠다.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미 뭐 턱뼈를 한번 떼서, 물론 자가뼈가 고전적 예전부터 해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제재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떼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환자분하고 의논해서 진행했죠. 진행해갖고 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다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으로 되겠지, 기형적으로. 이건 제가 수술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다 닫혀야 됩니다. 퍼펙트하게 실링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왜곡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거나 이거는 이제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거를 보시면 너무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잘 되면 좋지만 임플란트 뼈 이식술이 이제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꼭 뼈 이식을 광범위하게 할 때는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좀 검증이 됐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하셨던 병원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씨는 수술 후 관리도 잘해서인지
오늘 정기검진 결과도 좋은가 봅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예방관리를 받는다면 이제 치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지 관리할 때도 그 치주 질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역시나 그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술 환자분들도 보면 그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걸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적 요소들, 뭐 잇몸이 부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잇몸이 좀 뭐 구취가 난다든가 피가 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예방 관리, 다시 말하면 치주 치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이제 기계이다 보니까 자연 치아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었던 분들은 임플란트 역시나 그렇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그 부위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둘러서 시간과 돈도 낭비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걸 보시고 다른 분이 저같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비용은 또 치과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래 헛돈 안 들고 이렇게 좀 널리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 임플란트가 뼈에 들어가는 건 맞고 뼈가 부족하면 뼈 이식술을 하게 되지만 그 뼈가 내 뼈가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잇몸의 가까이에 잇몸뼈가 이식된 경우에는 진짜 양치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재감염이나 이걸로 인해서 다시 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일정 기간 지나 보면 우리가 정수기에도 물때가 끼듯이 이 치아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치간 칫솔, 뭐 워터피,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거를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뼈 이식을 했던 치과, 특히나 뭐 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치과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장비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 받으시면서 쓰시는 게 이식한 잇몸뼈를 안정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에는 잇몸뼈가 중요한 건 뭐 사실입니다. 진리이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불가능하다, 어렵다 해갖고 틀니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재수술, 뼈가 없어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장비도 좋아지고 재료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치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환자들을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뭐 치과들도 있으니까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하셔갖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또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또 찾아보셔갖고 좋은 선생님 만나시면 아마 또 씹는 즐거움을 다시 찾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잇몸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잇몸뼈는 한번 없어지게 되면 다시 재생하기 매우 힘든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건강한 치아를 위한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던 가수 겸 배우 올리비아 뉴튼 존이 암투병 중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투병하면서도 암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암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암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아팠어요. 국통이. 병원에 갔더니
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더니 간암 판정이 됐죠. 암은 인체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성별, 나이,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다양한 부위에 생길 수 있는데요. 암이 발생했을 때 암 환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의 정도는 암 진행 정도와 환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암 환자들이 통증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으로까지 이어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암 투병 과정에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 재활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상원 원장과 함께 내면의 평화를 위한 암 재활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무제한으로 우리 몸에서 정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절제력을 상실한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는 절대 무제한으로 절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만은 유일하게 무절제한 방식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얼마나 잘 번지냐면은 어느 한 군데에 암세포가 생겨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산불 번지는 것처럼 림프절이나 폐, 간, 골수 이런 쪽으로 전이가 급속히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죠. 보통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1cm 정도의 암을 이게 한 30회 정도만 예를 들어서 세포 정식을 해도 이게 나중에는 1kg라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의 제일 두려움의 대상 아닌가. 그래서 암 발생 원인은 뭐 현대의학에서 여러 가지 설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트레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평소에 섭생의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떤 우리가 건강을 잃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먹고 마시고 자고 활동하는 것들이 일정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력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암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수요일 아침. 근데 저는 보니까 처음 내원 때보다는 회의실은 의료진들의 열띤 토론으로 열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인공은 노학문 씨인데요. 환자를 위해 여러 가지 치료를 제안하는 의료진들. 그들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서양의학은 특징이 항상 드러나는 현상을 어떤 제거하는 그런 쪽에 키포인트를 두니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한의학은 어떤 결과보다는 어떤 현상에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뭔가 그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대처하는 측면에서 서양의학의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느리고 둔하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또 한의학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안방 협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진단이라든지 어떤 환자 한 분의 어떤 그게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세밀하게 체크해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서양의학이 좀 뛰어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비록 뭐 암이라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지만은 그 암이 생기게 된 근원적인 요인들을 찾아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잘못된 습생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틀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방향을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방과 양방이 서로 잘 조화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가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병동을 다니며 걷기 운동을 하는 노학문 씨는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올해 파킨슨병까지 진단을 받아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운동만은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 걸음씩 발을 옮긴다는 학문 씨는 이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정상에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학교를 거기 졸업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서 했습니다. 그냥 건강은 예. 용종을 폴립을 떼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니까 직장암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심정이 죽고 싶었는데 자기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가 안 쓰는 근육을 서게 만들어 주니까 좋아요. 왼쪽 다리에 힘이 없고 왼쪽 손에 힘이 없어요. 근데 팔은, 손목은 지금 아직 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걸 많이 서게끔 만들어 주니까 좋아요. 235원님 어제 베이징 갔다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예, 그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좋고, 좋고. 예. 그냥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네. 병원에 잘해줘가지고 네. 원장님이 잘해줘가지고 예. 그래도 아버님 어제 처방 가지고 오신 게 약이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아. 예, 그대로 보자고 하시면 예. 양도 줄고 하나는 약도 빠지시고. 노학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암에다가 파킨슨 병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병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심각한 좌절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버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이 균형 감각이 없어가지고 잘 넘어지셨어요. 잘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매에 굉장히 시달리다 보니까 기운도 너무 없으셨고 그랬는데 저희들 병원에 와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본인도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은 혼자서 그래도 잘 걸으세요. 그리고 균형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으니까 우리가 관원혈에 뜸을 떠서 계속 생명력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와서 체중도 한 5, 6kg가 불어서 예전 체중으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본인도 좋아하시고 저희 병원에서도 치료 효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사실은 또 항암 치료가 환자한테 미치는 데미지가 크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집에서 요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또 그 자기에 맞는 그 식단을 조절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자분 오시면은 거기에 맞는 개별 맞춤이라고 그럴까요? 식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개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자, 환자분도 그러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재활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이게 한방 치료의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재활치료 시간입니다. 환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학문 씨는 오늘 침과 뜸 치료를 받습니다. 혀를 쑥 내밀어주십시오. 인중, 두피, 몸에 직구뜸을 둬 혈순환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방 치료를 받고 나면 조금은 굳어졌던 얼굴과 몸이
부드럽고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한 질환에 대해서 아주 뭐 심도 있게 또 접근하는 거는 서양의학이 잘하지만은 우리는 몸의 이제 신체 상하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 한의학의 가장 특징이자 장점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학문 아버님 환자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이제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상하의 균형을 자꾸 이제 좀 이게 이분은 이제 평소에 병 발병하시기 전에 기운이 위로 많이 쏠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운을 각지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상하의 균형을 맞춰주는 쪽에 제가 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실입니다. 암 재활 치료에 있어 도수 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겪는 환자분들에게 증상에 맞는 도수 치료를 진행해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전문 물리치료사와 공을 주고받으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 노학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행, 균형,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학이 참 잘하는 게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수 치료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를 바르게 하는 그런 영역 아닌가. 그래서 도수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실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분이 어쨌든 하지의 근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큰 근육의 어떤 그런 균형들 이런 거를 맞춰주는데 중점하다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파킨슨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파킨슨 질환이라는 것도 사실은 완치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게 하고 그런 보존적인 요법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그런 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들 의료진의 목표입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가실래요? 이곳에서는 항암 스파와 항암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로 힘든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르른 백양산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스파는 환자의 몸뿐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까지 선사하는 것 같네요. 인체 균형과 조화를 위해 운영되는 채미연 에스테틱에서는 항암 치료로 인해 예민해진 피부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마비로 인해 발음이 어눌하고 찡그린 표정을 많이 짓는 항문 씨는 림프 마사지를 통해 인상도 좋아지고 혈색이 밝아진 것 같아 이 시간이 참 좋다고 합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데 좋다는 좌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불균형을 없애고 신체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의사하고 매칭이 잘 돼야 되고, 첫째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래, 우리 같이 그냥 원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힐링, 텃밭을 내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들 그렇게 만들어주고 힐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희망을 절대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최성준 씨는 스스로 기력이 떨어져 힘들지만 지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더 큰 미소로 주위 사람을 안심시키는 성준 씨. 간암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와 색전술 치료를 연속해서 받아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힘들기만 했던 그가 이렇게 씩씩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증상은 있었죠. 늘 피곤했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많이 피곤했고
우측 상복부 복통이 좀 있었고 오늘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아팠어요. 복통이. 병원에 갔더니 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더니 예, 간암 판정이 됐죠. 좀 요양병원 좀 어디에 있는 건지. 근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산 주변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와서 상담한 결과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예 많이 좋아졌죠. 몸이 좀 일단 좀 가벼워지면서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진료를 보니까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상당히 여기 온 걸 좀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연휴 동안에 뭐 또 우리 병원 정상적인 일상 하시다가 네. 나갔다 들어오시면 또 조금 네. 컨디션이 흐트러지지 않으셨나 걱정도 네, 되고. 그 컨디션 유지하려고 이제 네, 이제 여러 치료도 받고 해야죠. 네. 근데 조금 기운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네. 심폐력이 기운이 조금 떨어지는데 회복하시고. 네. 다른 뭐 불편하신 건 없지?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간암제 4기 색전 시술하고 들어오신 분인데, 아이고,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막 복통, 발열, 그리고 염증 수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막연하게 거부감도 계셨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인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방 치료를 조금씩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뜸, 그 다음에 심,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꼭 3번씩 내려오셔가지고 치료받고 올라가시고, 일단은 생명력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제일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상하, 이제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그 뭔가 펼치는 기운이 꾹 눌렸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을 침으로 이렇게 이제 좀 조절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복통이라든지 뭐 발열, 염증 이런 거로부터는 비교적 좀 자유로워져 있으신 것 같아요. 재활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의 의지죠. 예. 그러니까 의료진이 물론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환자분이 내가 이 병을 꼭 털고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죠. 저도 이래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정말로 의지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누워서 의료진이 와서 치료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환자 본인의 의지가 조금 이렇게 약해 보일 때 제가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을 또 의료진들이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의지를 자꾸 이렇게 북돋워주는 쪽으로, 먼저 환자 어떤 케이스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테크니션 팀,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진 간호팀들, 그 다음에 이제 저 물리치료 팀들 다 모여서 우리가 컨퍼런스도 하고 항상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실에서 도수 치료를 받는 성준 씨. 오늘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근육 마사지가 진행되는데요. 통증으로 몸을 웅크릴 때가 많아 성준 씨는 주로 누워서 도수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성준 씨가 받고 있는 것은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고주파를 활용해 종양 조직에 열 에너지를 가해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없애는 치료라고 하는데요. 약물 효과를 증대시켜 항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적외선 치료는 통증 부위에 적외선 에너지를 쬐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성준 씨. 오늘은 통증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세포는 따신 거, 따뜻한 거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고주파도 그렇고 온열 체력에도 결국은 몸에 온도를 갖다가 자꾸 상승시켜주는 거죠. 그런 치료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전이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환자 본인은 뭐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전이가 돼서 더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거라도 일단 우리가 막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점점 더 좋아서 간도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뭐 최상의 그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우리가 그런 처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고 더 이상 큰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만 해줘도 우리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박상원 원장이 환자들을 위해 만든 산책길입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산책하면 힘이 불끈 솟아나는 것 같다는 성준 씨.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밥도 많이 먹어 주위 분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성준 씨, 아이고 산책하러 나오셨네. 예. 우리가 뭐 너무 지나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성준 씨를 부르는 박상원 원장.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해옵니다. 조금은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이제 자연을 그대로 좀 우리 동화되는 느낌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암 환자들이 생각하듯이 전이나 재발 없이 완치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치료하고 운동하고 해서 빨리 산업 현장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은 이런 친환경적인 공간에 충분히 힐링하시고 건강 챙기셔서 사회로 정상적인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 암은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긍정적인 생각 아닐까요?